고요한 발자취. 어머니, 그게 최선이에요.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요. 솔직히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심장을 찔렀다. 쾅, 쾅,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의 텅 빈 복도를 울렸고 그 소리는 그녀의 귓가에서 몇 시간이고 메아리 쳤다. 그날 오후의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거실의 모든 물건들이 낯설게 보였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웃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들 같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선영.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 사진 속 인물 중 하나였다. 이제는 그저 홀로 남겨진 흔적일 뿐이었다. 이선영의 나이 63, 늦가을의 낙엽처럼 조용히 쓰러져가는 계절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이 2년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와 같았다. 바늘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시간은 그저 정지된 풍경 위를 맴돌 뿐이었다.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아온 이 아파트는 그녀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다. 낡은 소파의 모서리, 부엌 식탁의 희미한 자국, 서재 책장의 냄새까지 모든 곳에 두 사람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이 공간은 그녀의 일부였고 그녀는 이 공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두 자녀는 번갈아 가며 그녀를 찾았다. 큰아들 김민주는 대기업의 부장으로 늘 바쁘고 책임감이 강했다. 딸 김지수 역시 방송국 PD로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려 살았다. 그들은 주말마다 들러 안부를 묻고 냉장고를 채워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위험하잖아요.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이선영은 그 너머로 어쩔 수 없는 의무감과 피로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방문은 점점 짧아졌고 전화 통화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선영은 그들의 삶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그들은 그녀의 느린 시간 속으로 들어올 여유가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리가 생겨났다.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이선영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고 남편이 생전 즐겨 마시던 믹스 커피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편을 떠올렸다. 그의 환한 웃음, 조금은 서툴렀던 다정한 손길, 그리고 밤늦게까지 그녀를 기다리며 썼던 일기장. 이선영은 그 흔적들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다 느지막이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찾아왔다. 민주는 평소와 달리 굳은 얼굴로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저희가 상해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민준의 아내인 서정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거들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을 모시고 싶지만 사실 집이 너무 좁잖아요. 손주들 방도 모자라고요. 그들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자신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았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녀에게 통보하려는 듯했다. 이선영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손을 꽉 쥐었다. 민주는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여기 보세요. 저희가 알아본 곳인데 시설이 아주 좋아요. 개인 방도 있고 정원도 있고 식사도 전문 영양사가 관리한대요. 무엇보다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고요. 민준의 목소리는 논리적이고 차분했다. 그는 마치 투자 제안을 설명하듯 그녀의 노후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가리킨 화면 속 사진들은 아름답고 화려했다. 푸른 잔디밭과 고풍스러운 건물, 밝게 웃는 노인들의 모습은 마치 천국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선영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그녀의 집, 그녀의 추억, 그녀의 존재 자체가 철저히 배제된,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이었다. 어머니 어떠세요? 좋지 않아요? 민준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이선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때 딸 지수와 사위가 들어왔다. 지수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역시 민준의 편이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저희도 늘 엄마 걱정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거기 가면 엄마도 친구들 많이 사귀고 외롭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자주 찾아뵐 거고요. 지수의 말에 이선영은 순간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자주 찾아오겠다는 말, 외롭지 않을 거라는 말. 그러나 그녀는 곧 깨달았다. 그 말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내뱉는 위로의 말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그녀는 이미 멀어진 존재였다. 엄마, 혹시 지금처럼 혼자 계시는 게 좋으신 거예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질문은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후벼 팠다. 그녀는 좋아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남편이 떠났고 자식들은 그녀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혼자 남겨진 것이었다. 이선영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무릎에 얹힌 늙고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한때 젊고 아름다웠고 이 두 아이를 키우느라 닳고 닳았었다. 이제 그 손은 그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것일까? 민주는 태블릿 PC를 닫으며 말했다. 그럼 저희가 계약 진행할게요. 다음 달이면 입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서야 이선영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니?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 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절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어머니, 그게 최선이에요.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요. 솔직히 저희도 힘들어요. 그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만들어낸 차가운 결정이었다. 이선영은 그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목소리에서, 그들이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저 책임져야 할 의무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방문이 끝난 후 이선영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이미 눈물샘은 말라버린 듯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잊고 싶었던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긴 터널 속에 갇힌 듯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이 집은 이제 그녀를 영원히 가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처리해야 할 낡은 짐일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균열. 이선영의 삶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웠다. 매일 아침 우봅시 알람 소리 대신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다. 부엌으로 가서 작은 주전자 한 켠에 물을 올리고 남편이 생전 즐겨 마시던 믹스커피 한 잔을 탔다. 찻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면 40년 전 남편이 직접 심었다는 낡은 화분 속 소나무 한 그루가 그녀를 맞아주었다. 남편은 틈만 나면 소나무를 보며 이 소나무가 곧 나요, 당신. 하고 장난스럽게 말하곤 했다. 이제 그 소나무는 그녀의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었다. 그녀는 소나무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자식들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소나무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가끔 바람결에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답하는 듯했다. 커피를 마신 후에는
천천히 집안을 정리했다. 남편의 옷가지들은 여전히 그의 서랍 속에 가지런히 개켜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안경과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끔 그의 안경을 닫고 만년필의 뚜껑을 열어 잉크가 마르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이 모든 행동들은 그녀에게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다. 남편이 여전히 이 집에, 이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을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그녀는 그 착각 속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오후에는 시장에 나갔다.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 길은 익숙하고 정겨웠다. 노점상 주인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시장에 가면 잠시나마 자신의 삶이 여전히 공동체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순간 그 느낌은 덧없는 환상이었음을 깨달았다. 냉장고 가득 쌓인 반찬들은 아들 민준과 딸 지수가 주말마다 사다 준 것들이었다. 그들은 매번 어머니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라고 말했지만 이선영은 그 반찬들 속에서 그들의 미안함과 의무감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고 그럴 때마다 목이 메어왔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일요일 저녁이었다. 민준과 지수가 다녀간 후 집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발소리가 사라진 공간은 너무나 고요해서 그녀는 가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녀는 그들의 흔적을 쫓아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제자리에 두고 어질러진 거실을 정리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방문이 끝나고 난 후에 이 고요함이 두려웠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깊고 외로운 구덩이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의 삶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민주는 매번 어머니, 저희도 일이 바빠서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했고 지수 역시 엄마, 방송국 일이 밤낮이 없어서요. 라며 미안해 했다. 이선영은 그들의 바쁜 삶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움츠렸다. 먼저 전화하는 횟수를 줄였고 그들이 찾아오면 늘 괜찮다, 괜찮다. 고 말하며 웃었다. 그녀의 괜찮다는 말은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마법의 주문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동시에 그녀를 그들의 삶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는 벽이기도 했다. 한 번은 지수가 전화를 걸어 엄마,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제가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이선영은 기쁨에 차서 그래 그럼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약속 당일 지수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약속을 취소했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요? 이선영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수가 사다 준 새 옷을 입고 딸과 함께 쇼핑하는 상상을 몇 날 며칠 동안 해왔던 터라 실망감이 더욱 컸다. 그녀는 그날 이후 그들의 사소한 제안에도 기대감을 갖지 않으려고 애썼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통해 배워버린 탓이었다. 이선영은 자신이 점점 낡은 가구처럼 취급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장식장처럼 없으면 허전하지만 있어도 그다지 눈길이 가지 않는 존재.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돌봐야 할 대상,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때때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애써 웃으며 애써 괜찮은 척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수많은 균열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완벽하게 봉합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거실 벽에 걸려있는 남편과 자신의 결혼 사진을 올려다 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25살의 앳된 새색시였다. 눈동자는 반짝였고 입계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에는 희망과 설렘,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사진 속의 자신에게 물었다. 너는 지금의 내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니? 사진 속의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 그날 밤 이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텅 빈 천장은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균열 속에서 홀로 서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그저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해 왔음을 깨달았다. 그녀 자신, 이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 적이 있었던가.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잊고 싶었던 질문들이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질문들에 답할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찾아와 그녀에게 그게 최선이에요, 어머니, 라고 말하며 그 균열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그들의 한마디는 그녀가 애써 외면해왔던 현실의 무게를 그녀의 어깨 위에 묵직하게 얹어 놓았다. 차가운 제안, 며칠 동안 이선영은 멍하니 보냈다.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고 남편이 좋아하던 믹스 커피를 마시던 루틴은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손은 그저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부엌으로 향하려다 멈추고 베란다의 소나무를 보려다 창가에 걸터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다. 집은 여전히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웃음들은 조롱처럼 들려왔고 남편의 흔적은 더 이상 따뜻한 추억이 아니라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키는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낡은 장식장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장식장은 최소한 제자리에라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버려질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지만 마음은 거친 파도처럼 요동쳤다. 슬픔, 배신감, 분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연민. 이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의 내면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준이 다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 대신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철을 펼치며 이선영에게 말했다. 어머니, 여기 한번 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정말 신중하게 골랐어요. 이 골든 리버 시니어 하우스라는 곳인데 서울 근교의 자연 속에 위치해 있어서 공기도 좋고요. 시설도 최고급이에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어조의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부동산 계약을 설명하는 중개인 같았다. 그는 서류철에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개인 방은 15평 규모로 어머니의 짐을 충분히 옮길 수 있고요. 매일 아침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 서비스도 제공된대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4시간 간병 서비스가 있어서 혹시라도 어머니가 쓰러지시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대처가 가능해요. 이게 바로 저희가 어머니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해요. 이선영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효도라는 단어가 그녀의 귀에는 비수처럼 박혔다. 효도의 본질은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곁을 지키며 위로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민준의 효도는 그녀를 자신들의 시야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존재를 그들의 바쁜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녀는 민준의 말에서 차가운 계산과 이기심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싶죠. 하지만 제가 회사에서 곧 임원이 될 예정이라 지방으로 발령받을 수도 있고요. 지수도 방송국 일이 워낙 바쁘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선택이니까 어머니도 저희 마음 좀 알아주세요. 민주는 그녀에게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이선영은 그의 말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그녀를 버리는 것이었다.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그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 그들의 삶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려 애써왔던 것이다. 거기 얼마를 내야 하는 거니? 이선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민준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일 수 없었다. 그녀가 궁금한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는 대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류철의 한 부분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초기 입주금은 2억 정도고요. 매달 관리비는 3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예금과 저희가 조금 보태면 충분할 거예요. 이선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2억 300만 원. 그들은 그녀를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40년의 세월, 40년의 희생, 40년의 사랑이 고작 그 금액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이들 학원비를 대주었고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아이들 옷은 늘 새 것으로 사주었다. 그 모든 희생은 그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것이었나. 그녀의 침묵을 본 민주는 당황한 듯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모시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머니 또래 친구들도 많고 운동이나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겠어요?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타당해 보였다. 그러나 이선영은 이미 그들의 거짓된 위로에 속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목소리에서 자신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이미 사라졌음을 확신했다. 그들이 그녀에게 제안한 골든 리버 시니어 하우스는 천국이 아니라 그녀를 가두고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줄 완벽한 감옥이었다. 그들은 그 감옥의 아름다움으로 그녀를 속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의 차가운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자신을 둘러싼 차가운 공기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침묵에 답답한 듯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럼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 좀 해주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그녀에게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선영은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을 향한 그들의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서류철을 바라보았다. 그 서류철 안에는 그녀의 미래가, 그녀의 삶의 종착역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그 종착역에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자신이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버려져도 마땅한 존재였는지. 그녀는 낡은 서랍 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앨범을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삶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과거의 메아리, 이선영은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눅눅한 종이 냄새와 함께 바랜 사진들이 그녀를 방였다. 첫 장에는 흑백의 결혼 사진이 있었다. 앳된 얼굴의 남편 김영호와 수줍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둘은 가난했지만
눈빛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풍요로웠다. 다음 장에는 낡은 자가용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함께 떠난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때의 설렘과 행복을 다시 느끼는 듯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진을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던 시절, 민준과 지수가 베넷 저고리를 입고 잠든 모습, 기어 다니던 모습, 처음 걸음마를 떼던 모습, 낡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들. 사진 속의 그녀는 항상 웃고 있었다. 두 아이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나면 그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 같은 나날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좋은 옷 한 벌, 맛있는 음식 한 번 제대로 사 먹지 않고 아이들 학원비를 댔고 새벽까지 부업을 하며 아이들 새 옷을 사주었다. 그녀의 삶의 중심에는 늘 아이들이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손길이 한 사진 앞에서 멈췄다. 22살의 그녀가 캔버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앨범의 다른 사진들과는 달리 희미하고 빛이 발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혀진 것처럼. 그녀는 그 사진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미술대학에 다니던 시절의 이선영이었다. 그녀의 꿈은 화가였다.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고 사람들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는 화가. 그녀의 재능은 뛰어나서 스승님으로부터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그녀는 붓을 놓았다. 남편의 넉넉지 않은 월급으로는 가정을 꾸려나가기 빠듯했고 아이들이 태어나자 그녀의 모든 시간은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꿈은 그렇게 낡은 스케치북과 함께 서랍 깊숙한 곳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선영은 그 사진을 보며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이름, 이선영을 다시 떠올렸다. 나는 한때 화가가 꿈이었던 사람이었구나. 그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사는 삶에 충분히 행복했고 만족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나서야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남편과 자식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 의존해 왔음을. 그 기둥 중 하나가 무너졌고 나머지 하나가 그녀를 밀어내자 그녀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민준과 지수,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에 이선영도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웃음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기억했다. 남편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가족의 웃음소리는 점점 사라져갔다. 아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았고 이선영은 홀로 남편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다.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킨 것도 홀로 장례를 치른 것도 그녀였다. 아이들은 장례식장에서만 얼굴을 비추고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사진 속의 그 웃음이 마지막 행복을 연출하기 위한 가식적인 가면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왔다. 남편을 위해 희생했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다. 그녀의 삶은 오직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지 그녀 자신을 위한 삶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낡고 다른 앨범 속 사진처럼 그녀에게 허무함과 공허함만을 남겨주었다. 이선영은 앨범을 덮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지난 세월과 함께 말라버린 듯했다. 대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들어선 듯 무겁고 단단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분노였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희생한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효도를 핑계 삼은 이기심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버려진 이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을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롯이 그녀 자신을 위한 선택이 될 터였다. 그녀는 앨범을 덮고 낡은 스케치북을 찾기 위해 서재로 향했다. 그 스케치북 안에는 그녀가 잊고 살았던 젊은 시절의 꿈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 말없는 짐, 그녀의 서재는 남편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빽빽한 책장에는 그가 평생 모아온 고전 문학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가 읽다 만책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이선영은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남편이 쓰던 낡은 만년필과 편지지, 그리고 결혼 초 그녀가 그려준 풍경화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꺼내 들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푸른 하늘과 초록빛 언덕이 유화로 그려져 있었다. 남편은 이 그림을 서재의 보물 1호라고 부르며 아껴 썼다. 그녀는 그림을 보며 잠시 추억에 잠겼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서랍을 깊숙이 뒤졌다. 마침내 그녀의 손에 닿은 것은 먼지 쌓인 낡은 스케치북이었다. 스케치북의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꺼내 거실로 가져왔다. 앨범을 덮고 스케치북을 펼쳤다. 첫 장을 넘기자 1970년대의 젊은 그녀가 그린 자화상이 나타났다. 붓을 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캔버스를 응시하는 모습. 그녀의 눈빛은 지금의 그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생기 넘치고 빛나고 있었다. 다음 장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풍경, 정물, 그리고 인물들이 섬세한 붓터치로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열정을 기억해냈다. 그때였다.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스탠드 조명이 눈에 들어왔다. 민준이 결혼 초에 선물했던 것이다. 그는 당시 막 회사를 옮겨 정신없이 바쁠 때였는데 이선영이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는 것을 보고는 미안한 마음에 사다 주었던 것이다. 엄마, 이거 쓰면서 눈이라도 좀 아끼세요. 민준의 말에 그녀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었다. 그러나 그 스탠드 조명은 그 후로 한 번도 켜지지 않았다. 민준의 선물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민준이 준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그가 준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려 노력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그런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의 헌신을 무심하게 받아들였다. 이선영은 스케치북을 덮고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소소한 일들을 떠올렸다. 지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녀는 딸을 위해 직접 든 분홍색 목도리를 선물했다. 지수는 목도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매일 아침 목도리를 두르고 학교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녀는 지수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엄마, 친구들이 목도리가 촌스럽대. 지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녀는 지수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백화점으로 달려가 지수가 원하던 브랜드의 목도리를 사주었다. 지수는 다시 웃었고 그녀는 그 웃음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아이들의 욕망을 채워주며 살아왔던 것이다. 또 한 번은 민준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비싼 브랜드의 운동화를 갖고 싶어 했다. 이선영은 형편이 넉넉지 않아 망설였지만 아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 몰래 비상금을 털어 운동화를 사주었다. 민주는 운동화를 받고 기뻐했고 그녀는 그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녀는 민준의 친구가 너네 엄마가 사준 운동화는 짝퉁 아니냐 고 놀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민주는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민준의 상처받은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세상에 온전히 속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세상은 돈과 명품, 그리고 유행이 지배하는 차가운 세상이었다. 그녀는 그 세상에서 그저 초라한 엄마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순간들을 회상하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말 없는 짐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희생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다. 그녀의 헌신은 그들에게 가난한 엄마라는 낙인을 찍게 만들었고 그녀의 사랑은 그들에게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들의 삶에 편입되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그녀는 그들의 삶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남겨졌을 뿐이었다. 이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속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엄마라는 이름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얽매고 있던 지난 세월의 족쇄를 끊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거실 한구석에 놓인 낡은 스탠드 조명을 켜보았다. 오랫동안 켜지 않아 희미한 불빛이 깜빡거렸다. 그녀는 그 불빛을 보며 자신의 삶에도 다시 희미하게 남아 빛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는 오직 이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다. 자아의 섬광. 그날 밤 이선영은 서랍 깊숙이 박혀있던 낡은 스케치북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묵직한 무게가 그녀의 손에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켜켜이 쌓인 세월의 먼지가 훅 하고 풍겨왔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젊은 날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학 시절 과제로 밤샘하며 그렸던 인체 소묘, 친구들과 함께 야외로 나가 그렸던 풍경화, 그리고 그녀가 가장 아끼던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빈 페이지들까지. 그녀는 그 페이지들을 보며 이 스케치북이 그녀의 꿈과 함께 멈춰버렸음을 깨달았다. 이선영은 거실 한구석에 있는 낡은 스탠드 조명을 켰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스케치북 위를 비추었다. 그녀는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연필을 잡았다. 연필심의 까끌까끌한 느낌이 손끝에 닿자 잊고 지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빈 종이 위에 선을 그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하고 어색했지만 몇 번이고 반복하자 선은 점점 곧고 자신감 있게 변해갔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남편과 함께 심었던 소나무를 그렸다. 굵은 줄기, 앙상한 나뭇가지,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그려나갔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도, 그들이 던진 효도라는 명목의 폭력도, 그녀를 둘러싼 외로움과 공허함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그녀와 소나무, 그리고 붓과 연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이선영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소나무와 대화하는 대신 스케치북을 펼치고 소나무를 그렸다. 오후에는 시장에 가는 대신 인근 공원으로 나가 풍경화를 그렸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림 속의 소나무는 때로는 굳건하고 단단했지만 때로는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 그림 속의 풍경은 때로는 따스하고 평화로웠지만 때로는 차갑고 황량해 보였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던 그녀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그림이 참 좋으네요. 중년의 여성이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옷차림, 반짝이는 눈빛이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여자는 자신을 박하늘이라고 소개했다. 알고 보니 박하늘은 이선영이 다니던 화실의 선배였다. 이선영은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인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박하늘은 이선영이 붓을 놓은 후에도 꾸준히 그림을 그려왔고 지금은 작은 화실을 운영하며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선배님, 저는 그때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붓을 놓았어요. 이선영의 말에 박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랬구나. 하지만 다시 붓을 잡았잖아. 그걸로 된 거지 뭐. 그림은 말이야,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박하늘의 말은 이선영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박하늘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하늘은 이선영에게 그림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의 작품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다. 이선영은 박하늘을 통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가치, 자신의 재능을 다시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낡고 다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박하늘은 이선영에게 자신의 화실에 와보라고 제안했다. 이선영은 망설였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려웠고 그녀의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박하늘은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채고는 말했다. 그림을 그리는데 나이나 옷차림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너 자신이 되어서 와. 박하늘의 따뜻한 말에 이선영은 용기를 내어 화실을 찾았다. 화실은 밝고 활기 넘쳤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젊은 학생부터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열정적으로 붓을 잡고 있었다. 그곳에서 이선영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한 노인분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그림은 따스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노인분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세요? 노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아들이 얼마 전에 나를 요양원에 보냈어. 나는 처음에는 절망했지. 하지만 여기 와서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았어. 나는 갇힌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라고. 내 삶은 내 것이야. 누구도 내 삶을 멈출 수 없어. 노인분의 말은 이선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혔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삶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가 멈추게 만들었음을. 그녀는 자식들의 차가운 제안에 절망했지만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화실을 나오면서 이선영은 마음속에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그녀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고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장식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빛을 찾은 아름다운 화가였다. 조용한 저항, 박하늘의 화실을 다녀온 후 이선영은 밤잠을 설쳤다. 잊고 지냈던 화가의 꿈, 붓과 물감의 향기, 그리고 노인 화가의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으로 일렁였다. 나는 갇힌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라고. 그 말은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닿아 얼어붙은 감정들을 녹여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할 용기를 얻었다. 며칠 후 아들 민준과 딸 지수가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이선영은 그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현관문 앞에 서서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았고 이선영은 그들 앞에 마주보고 앉았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를 향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골든 리버 시니어 하우스, 저희가 계약금 일부를 지불했어요. 다음 달부터 입주하시면 돼요. 민준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그는 그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통보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이선영은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단단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지난 40년간 그녀가 억눌러 왔던 자존감이었다. 나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민준과 지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들은 그녀가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맡아왔는지를 돌아본다면 당연한 순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미 저희가 계약금까지 걸었는데. 지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왜요? 혹시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다시 알아볼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이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그녀는 더 이상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의 결정은 그저 그녀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오롯이 그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녀의 단호함에 민주는 점차 화를 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걱정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어머니 혼자 여기 계시면 혹시라도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저희가 매일 찾아올 수도 없고.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그녀가 자신들의 계획에 걸림돌이 된다는 불만이 담겨 있었다. 이선영은 그들의 이기적인 속내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케치북을 들고 왔다. 나 이제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쳐 지난 며칠간 그렸던 소나무 그림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민준과 지수는 스케치북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수가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림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전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녀에게는 여전히 열정과 꿈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삶이 결코 그들의 짐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지금 그림을 그리실 때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바쁜데 어머니 뒷바라지 하느라.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선영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스케치북을 덮고 말했다. 더 이상 너희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엄마. 지수가 울먹이며 그녀를 불렀지만 이선영은 그들에게서 몸을 돌렸다. 그녀는 거실 창가로 다가가 창밖의 소나무를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의 모습은 그녀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그녀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한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조용하지만 가장 단호한 저항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울림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그녀의 변화에 놀라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집을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녀에게 그녀의 새로운 삶을 위한 마지막 흔적처럼 보였다. 기초다지기. 이선영의 결정을 들은 민준과 지수는 충격을 받은 채 돌아갔다. 그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어머니의 행동이 고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비쳤다. 그러나 이선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반응에 상처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기대와 시선에 갇혀 살지 않기로 했다. 그녀의 조용한 저항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선영은 가장 먼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아온 이 집은 수많은 추억과 함께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추억을 더듬으며 쓸모없는 것들을 정리했다. 낡은 옷가지, 빛바랜 서류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 그녀는 그 물건들을 버리면서 지난 세월의 무게를 덜어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집안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무렵 이선영은 박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저 그림을 다시 배우고 싶어요. 선배님 화실에 다니고 싶습니다. 이선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하늘은 그녀의 전화를 받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잘 생각했어, 선영아. 언제든 와. 네 자리는 항상 비어 있으니까. 다음 날 이선영은 화실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함께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파란색 숄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 숄을 걸치고 화실 문을 열었다. 화실 안은 밝고 따뜻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캔버스 앞에서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선영은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굳어버린 손으로 붓을 잡았다. 처음에는 물감의 농도도 맞추기 어려웠고 붓질도 서툴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캔버스를 채워나갔다. 그녀는 화실에서 잊고 지냈던 기쁨과 열정을 되찾았다. 젊은 시절 함께 그림을 그리던 친구들과의 추억도 떠올랐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그녀의 붓끝에서 그려진 풍경은 때로는 외롭고 쓸쓸했지만 때로는 밝고 희망차 보였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화실에서의 시간은 이선영에게 단순히 그림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녀는 박하늘과 다른 화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과거의 이선영을 기억하는 대신 현재의 이선영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며 진정한 소통을 경험했다. 어느 날 저녁 화실을 마친 이선영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꽃집에 들렀다. 그녀는 평생을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신을 위해 꽃을 사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은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샀다. 은은한 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다. 집에 돌아와 꽃을 화병에 꽂고 낡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있었고 옆에는 향기로운 꽃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장식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꽃을 사고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한 명의 주체였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눈빛은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낡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다. 뜻밖의 달이 이선영의 삶이 새롭게 채워지는 동안 아들 민준과 딸 지수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완강한 거부에 당황하고 서운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들은 점차 의문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평생을 온전히 자신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혼자만의 삶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삶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당연한 존재였다. 이제 그 당연함이 깨지자 그들은 비로소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지수는 습관처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저희가 찾아갈까요? 하지만 이선영의 대답은 이전과는 달랐다. 아니, 엄마, 이번 주말에 화실에서 야외 스케치 간다. 너희들끼리 맛있는 거 사 먹어. 지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늘 그들의 방문을 기다리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활력과 기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수는 어머니가 무언가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 때마다 화실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오늘은 화실에서 한 70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무용을 하셨대. 그림을 그리는데도 몸짓이 살아있더라. 박하늘 선배님 말이야. 그분 정말 멋있어. 혼자서 여행도 다니고. 나도 다음에는 꼭 그렇게 살고 싶어. 이선영의 목소리는 이전의 텅 빈 메아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동감 넘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들의 짐이 아니었다. 민준과 지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어머니의 삶에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들은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효도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멀리하려 했지만 정작 어머니는 그들 없이도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삶에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민주는 서랍 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스케치북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예전에 그림을 그렸었다는 사실을 그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준 스케치북을 펼쳐보았다. 스케치북 안에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 여동생 지수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가족의 모습이 담긴 그림들이 있었다. 그림 한 장 한 장에는 어머니의 섬세한 붓터치와 함께 자식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그림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이 바쁜 일상에 치여 어머니를 소홀히 하는 동안 어머니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한 사랑을 끊임없이 그려왔던 것이다. 지수 역시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회한에 잠겼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혹시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아직 유효한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언제든 다시 돌아와
자신들에게 의지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선영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괜찮아, 지수야.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살고 싶다. 너희들이 엄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엄마가 씩씩하게 잘 살게. 어머니의 말은 그녀에게 안도와 함께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워왔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꽃다발을 샀다. 그는 꽃을 들고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이선영은 민준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랐지만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꽃을 건네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선영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민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의무감이나 피로를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거창한 화해의 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지난 세월의 아픔을 쏟아내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민준의 진심 어린 한마디와 이선영의 따뜻한 미소로 충분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전의 의존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이선영은 그들의 삶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자신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다시 놓고 있었다. 그 다리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시작의 다리였다. 자아의 지평선, 이선영의 삶은 조용히 흘러갔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활력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의 소나무를 보며 그림을 그렸다. 연필로 소나무의 굳건한 줄기를 그리고 붓으로 푸른 잎사귀들을 채워나갔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림 속의 소나무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바로 그 소나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세월의 혹독한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버텨온 자신만의 뿌리를 가진 존재. 오후에는 박하늘의 화실로 향했다. 화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을 사랑하고 그림을 통해 소통하는 한 명의 예술가였다. 그녀는 화실 사람들과 함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며 진정한 삶의 기쁨을 나누었다. 화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녀에게 과거의 이선영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현재의 이선영, 그림을 사랑하는 이선영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 속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민준과 지수는 더 이상 그녀에게 효도라는 명목으로 죄책감을 안겨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존중했고 그녀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다. 민주는 가끔 퇴근길에 그녀의 화실에 들러 그녀의 그림을 구경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열정을 응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였다. 지수 역시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의존과 부담 대신 존중과 사랑이 그들의 관계를 채워나갔다. 어느 늦은 오후, 이선영은 혼자서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믹스커피 대신 그녀는 직접 내린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마셨다. 차의 은은한 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감싸주었다.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그녀의 방을 따스하게 물들였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그녀 자신, 그리고 그녀가 새롭게 발견한 삶의 풍경들이 담겨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는 해물탕 잘하는 식당 알아봤는데 민준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형식적이거나 의무감에 찬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그리움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민준아, 좋다.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도 이제 돈 많이 번다. 그녀의 말에 민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대화는 이전처럼 무겁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진정한 소통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낡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다. 그녀는 낡은 스케치북을 덮고 새로운 캔버스에 붓을 들었다. 그녀의 붓끝에서 그려진 그림은 그녀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작품이 될 터였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온전한 삶의 주인이 되었다.